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선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후보 역사 기자회견 그 내용에 앞서서 방금 고성국 박사께서 투표율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어떤 입장입니까? 보자고요. 민주주의의 일반적으로 발전 과정을 보면 일단 재산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졌죠. 네. 그리스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지배계급들 중심으로 남성이 가졌던 투표권을 점점점 여성이 그리고 재산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이 민주주의 일반적인 발전 과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직장의 문제, 직업적인 한계 때문에 네. 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이 저소득 직장인이라거나 혹은 직장에 들어가지 얼마 안 된 분들, 비정규직 예. 이런 분들입니다. 예. 따라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 그동안의 발전 과정이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의 방법을 더 폭넓게 더 쉽게 하자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은 여야의 쟁점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정쟁 예. 대상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보다 더 폭넓은 민주참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을 여당이 새누리당이 이 부분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자기한테 그 선거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유신헌법하고 제2의 쿠데타 해가지고 집권 연장해서 체육관에서 선거에서 뽑겠다고 하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투표를 하러 갈 수 없는 소외계층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이 2시간의 연장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장을 필요하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점입니다. 지금 한 80여, 3개월 채 안 남았거든요. 새누리당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신 것처럼 민주통합당은 올리기 위해서, 유리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답답한 게 그런 거죠. 국민한테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면 되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제일 큰 인식의 차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그 선거 80일 전이다, 50일 전이다. 이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예. 선거 하루 전날이라도 국민들의 권리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꿔야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80일 남은 상황에서 그걸 계속 바꾸기 위한 그 방안을 추진하실 겁니까? 잘못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도 바꾼 게 국민들의 힘인데요. 예.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거지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최대한 새누리당에게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촉하고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야 합의가 없다면 힘든 거겠죠. 어렵겠죠. 예. 오늘 기자회견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후보께서 국민적인 요구 그리고 당내 요구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사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까지는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예. 하지만 오늘의 이 평가 사실상 거의 그 국민 운동 수준으로 있었잖아요. 교과서에 뻔히 나와 있는 사실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역사평가에 맡기자라고 얘기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벌어졌고 쿠데타 미화 논란까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약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미흡한 게 어떤 거죠? 첫 번째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이 논란을 벌인 사람은 과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었거든요. 네. 본인이 후보가 돼서 한 달 동안 5.16 쿠데타에 대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다음에 그 유신 독재와 관련해서도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역사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는 회개한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근데 이 역사평가 논란을 점화했던 사람이 본인인데 본인의 얘기는 쏙 빠지고 사과합니다라는 말로만 이제 비껴간 겁니다. 또 하나는 김재원 신임 대변인께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와 예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셋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결국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고 유신 독재와 본인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마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다 갖고 있었는데 예. 복심이라고 하는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기자회견장에서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예. 프롬프트에 인혁당이 민혁당으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프롬프트에 잘못 나온 걸 그대로 읽을 정도면 사과하겠다고 하는 분이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의 이름이 누군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측면에서 긴장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성 예.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전향적인 사과였고 인정이었지만 진정성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들리거든요. 이후에 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저희는 일단 너무 박하게 평가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동안 온 국민이 국민운동 벌이다시피 해서 이 문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후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거냐? 네.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를 국회에서 하게 될 경우에 그럼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유신헌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할 것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장학회 문제가 있습니다. 71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명한 장충당 유세 때도 그 당시에는 5.16 장학회라고 했는데요. 이 정수장학회를 강탈했다고 표현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사회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 돼버렸어요. 예. 지금이라도 이런 그 과거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사과냐 역사의 평가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실 거냐가 오늘 하신 이른바 사과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 행동들로서 그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민주통합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이쯤에서 들어보고 끝으로 좀 시간이 없어서 문재인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를 이른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쇄신은 지금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그 지도부가요. 본인들의 의결 권한 모든 것을 후보에게 다 넘기고 예. 사실상의 이선 후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해버렸으면 해버렸지 네. 이렇게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한 경우는 드물죠. 후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이제 당의 일입니다. 따라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후보가 개혁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당의 개혁적인 행보고 쇄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후보의 지지율도 매우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당 지지율도 올라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 1.1% 당의 차이밖에 지지율이요? 안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로 붙었을 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총선 패배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보여줬던 지지부진함을 좀 떨쳐내고 쇄신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사실상 지도부가 2선으로 나가 있다. 그러니까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부와 문 후보 간에는 연합이 없다.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문 후보를 떠받치는 모든 힘이 당이라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의 지도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지지율 예. 얘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후보와 결국 대항마는 누구인가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율 폭차가 높게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네. 즉 대항마로서는 안철수 원장 후보를 문재인 후보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쨌거나 일단 3자를 다 늘어놓고서 평가를 다자 평가를 할 때는 문 후보가 가장 이제 낮습니다만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로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자 대결,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대 안철수 후보는 모두 다 지금 야권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어쨌거나 집권 경험,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수권 세력의 대표입니다. 예. 이건 개인이 아니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입니다. 개인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짜는 것도 야당에서 일부 빌려오기도 하고 지식인층에서 일부를 이제 영입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를 가지고 집권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송영선 예. 전 의원이 뭐 돈 달라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차관급으로 5천 명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5천 명이 아니라 그 몇만 명,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일에 매달려야만 선거도 이길 수 있고 예. 집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예. 평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 안정적인 수권 세력의 대표로서의 문재인이냐 무소속이냐고 할 것을 아마 국민들이 점점 더 알게 되면 적합도에서도 다자 대결에서도 충분히 앞서 나갈 거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단일화는 무조건 이번 대선에 있어서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또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